안녕하세요. 현실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보내온 이야기인데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상처와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진짜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 아버지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장모님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로 써도 될 정도입니다. 아니, 어쩌면 드라마 작가들도 이건 너무 과하다며 고개를 저을지 모르겠네요. 그만큼 믿기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온 온갖 갈등과 폭언, 조종, 그리고 거짓말들, 이 모든 걸 다 적으려면 책 한 권은 써야 할 겁니다. 제 아내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고르게 받지 못했습니다. 늘 오빠가 엄마의 왕자님이었죠. 아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오빠는 중학생이었고요. 둘 다 시험을 봤는데 아내는 반에서 3등을 했고 오빠는 중위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장모님은 오빠에게는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왜 1등을 못했니? 여자애가 공부밖에 할 게 없으면서라고 했다더군요. 왜 오빠처럼 못하니? 넌 딸이니까 참아야지. 이런 말들이 아내의 일상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오빠가 PC방에서 밤을 새워도 남자애들은 원래 그래라며 넘어갔지만 아내가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겠다고 하면 여자가 밤에 돌아다니면 어떡하니라며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고등학교 때 이미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사랑받을 수 없구나. 그 깨달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16살 소녀가 품어야 했던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아내는 그때부터 가족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대학 때 만났습니다. 아내는 21살이었고 저는 23이었죠. 처음 본 순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대학 중앙도서관 3층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그녀를 봤어요.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는데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아내는 어머니와 통화를 한 직후였다고 합니다. 또 뭔가 비교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들었다고요. 우리는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 친해졌고 석 달쯤 지나서 처음으로 아내가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 밤 동아리 MT에서였어요. 모닥불 앞에 앉아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집에 가기 싫어. 그 한마디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자기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늘 오빠와 비교당했는지, 어떻게 사랑을 구걸하듯 살았는지, 어떻게 조금씩 무너져갔는지를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엄마는 왜 나를 낳았을까? 오빠만 있으면 됐잖아. 21살 청년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를 지켜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6개월 뒤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랑 살자. 내가 너를 그 집에서 꺼내줄게.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3개를 하면서 모은 돈과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받은 도움으로 겨우 구한 집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돈 거냐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아내의 상황을 설명드리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게 남자의 도리지. 하지만 책임져야 한다. 그 말씀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온다고 했을 때 장모님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그 남자가 널 버리면 어쩌려고? 협박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장모님은 오빠를 시켜서 아내를 설득하게 했어요. 오빠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엄마 속 좀 그만 썩여. 내가 참으면 되잖아. 내가 좀 더 이해해.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한참을 울었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참아야 해?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아내는 몇 달간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몇 달이 아내에게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밥을 해먹고 시장을 보러 가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아내에게는 처음 누리는 자유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나 요즘 꿈에서 엄마가 안 나와. 처음이야. 그 말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꿈에서조차 어머니에게 시달렸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대학교 4학년 가을 아내의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암이래. 가난 말기였습니다. 시한부 6개월.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아무리 상처를 준 가족이라도, 아무리 멀어진 관계라도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소식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아내는 병원에 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병실에서 본 장인어른은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자 장인어른은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게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했던 마지막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아버지가 얼마나 너 때문에 속상해 하셨는데. 병실에서 남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딸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장인어른은 3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례식장에서 장모님은 슬픔에 빠진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죠. 내가 좀 더 자주 왔으면 아빠가 덜 속상했을 텐데. 장례식에서도 죄책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돼서 장모님은 재혼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남자분이었는데 장인어른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순한 편이었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분도 홀압이셨고 장모님이 적극적으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재혼 소식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이제 장모님도 자기 인생을 사시니까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시겠구나. 아내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이제 우리한테 신경 안 쓰셔도 되라고 했죠. 그래서 아내는 다시 한번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려보자. 저도 아내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도 있다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우리는 결혼했고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명절에 장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연락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병원에 오셨고 손주를 보며 좋아하셨죠. 우리 손주 참 예쁘네. 나를 닮아서 그래.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아이가 3살쯤 됐을 때 장모님이 손주 좀 보고 싶다고 하셔서 며칠간 친정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별일 없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도 할머니 집 재밌었어 라고 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오빠, 그러니까 제 처남이 결혼을 한 겁니다. 35세 늦은 결혼이었죠. 결혼식은 서울의 한 웨딩홀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당연히 참석했고요.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신부분도 아름다웠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리는 자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신부 측 어머니가 패백 음식에 대해 뭔가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전통 방식대로 하냐 현대식으로 하냐 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라고요. 신부 측 가족들이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처남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장모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결혼식인데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장모님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신랑인 처남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신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혼식이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처남은 황급히 어머니를 찾아 나갔고 신부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죠. 저와 아내는 신부 측 가족들께 사과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신부의 아버지는 실망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집안으로 시집가는 게 맞나 싶네요.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처남의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망가진 결혼식을 보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처남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쯤 지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아, 통화 좀 할 수 있어? 그날 밤 처남은 처음으로 여동생에게 속마음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와이프 집안이 우리 집안을 이상하게 봐. 와이프도 스트레스 받고 결혼식에서 그 일 때문에 미안해. 아내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근데 엄마가 전화해서 그러는데 너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엄마를 떼어놓으려고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날 밤 통화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오빠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차별받았는지, 어떻게 비교당하고 무시당했는지, 전화기 너머로 처남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나는 엄마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그 대화가 계기가 됐습니다. 처남은 자기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죠. 왜 엄마는 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안 좋게 말했는지, 왜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배신자라고 했는지, 왜 자기만 항상 편애받았는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장모님이 처남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남은 신부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고 신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결혼식 때 그 일도 처남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사고를 쳤다는 걸요.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하는 게 싫었던 거죠. 아들을 계속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겁니다. 신부 집안과 갈등을 만들어서 아들이 엄마 편을 들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처남은 결심했습니다. 나 엄마랑 연락 끊을래. 이러다가 내 결혼 생활도 망가질 것 같아. 그렇게 아내와 처남은 둘 다 어머니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제서야 두 남매는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진짜 형제처럼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남은 이제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옵니다. 아이들도 삼촌을 좋아하고 처남 부부와 우리 부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어요. 진작 이럴 걸 그랬어. 우리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아이러니하죠. 어머니와 멀어지고 나서야 오빠와 동생이 진짜 가족이 된 겁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길게는 10장이 넘는 편지였어요. 선물도 왔습니다. 아이들 옷, 장난감, 책 택배기사님도 이제 저희 집을 알아볼 정도였죠. 그 안에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변명과 거짓, 그리고 감정 조작이 가득했습니다.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자기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장은 이거였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사랑과 고통을 동시에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감정 조종입니다. 처남에게도 똑같은 편지가 갔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우리는 그 편지들을 벽난로에 태웠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보관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걸 남겨두면 나는 계속 흔들릴 것 같아. 태워버리자. 그래서 겨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벽난로 앞에 앉아 편지들을 하나씩 태웠습니다. 종이가 타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며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좀 자유로운 기분이야. 아이들에게 온 선물들은 전부 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아이들 물건인데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선물들을 갖고 놀면서 할머니를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할머니가 사랑으로 준 선물이 아니라 조종하려고 준 선물이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난감은 지역 아동센터에, 옷은 보육원에, 책은 도서관에 기부했습니다. 적어도 그 물건들이 진짜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기를 바랐어요. 문자는 차단했지만 새 번호로 계속 왔습니다. 어느 날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장모님이었어요. 내가 내 번호를 차단했구나. 엄마가 그렇게 싫니? 저는 그 전화를 대신 받았습니다. 장모님, 이제 그만 연락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내 딸이랑 통화하게 해줘. 장모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연락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남이 저녁 9시쯤 퇴근길에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차가 있었대요. 처음엔 같은 방향으로 가는가 보다 했답니다.
하지만 골목길로 들어서도 신호등에서 방향을 바꿔도 계속 따라왔어요. 처남은 불안해져서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경찰서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옆에 와서 창문을 두드렸대요. 내린 사람은 장모님의 새 남편이었습니다. 자네 왜 어머니한테 이러는 건가? 처남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조금만 열었죠. 저한테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나? 자식들이 다 연락을 끊었다고 매일 우시네. 거짓말 믿지 말고 어머니한테 돌아오게.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 가족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행동은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이게 지금 아버지한테 하는 말인가?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처남은 그렇게 말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았을 때 처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부 이거 좀 무섭네요. 우리 집 주소도 아는 것 같고 회사도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단 경찰에 상담받아봐. 그리고 당분간 퇴근할 때 조심하고. 내 와이프한테 뭐라고 말하죠? 임신 중인데 놀랄까봐. 그제야 알았습니다. 처남 부부가 첫 아이를 임신 중이라는 것을요. 축하한다. 근데 와이프한테는 말해야 해. 함께 조심해야지. 그날 밤 저희 부부도 잠을 설쳤습니다. 그 사건 이후 처남은 회사의 출퇴근 시간을 바꿨고 집 현관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처남 와이프는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을 지지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정말 현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처남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예쁜 조카였어요. 이번 주말이 바로 그 조카의 첫 돌잔치입니다. 정말 기대되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처남 부부가 얼마나 행복해할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혹시 장모님과 그 남편이 초대도 안 받았는데 돌잔치에 불쑥 나타날까봐요. 처남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대비책을 세워뒀습니다. 첫째, 돌잔치 장소를 SNS에 절대 올리지 않기. 둘째, 입구에서 초대장 확인하기. 셋째, 넷째 등등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슬픕니다. 아이의 돌잔치인데 말이죠. 처남 와이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며칠 전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나 언제 할머니 보러 가?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도 똑같이 얼어붙었어요. 할머니? 응. 친구들은 다 할머니 집에 간대. 나는 왜 안 가? 아이는 정말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뭔지도 가족관계가 뭔지도 이해하기 시작하는 나이니까요.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라고 말해줄까?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그건 또 다른 상처가 될 테니까. 그렇다고 진실을 숨길 수도 없지. 아이는 자라면서 계속 물어볼 거야. 우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할머니에 대해 궁금하구나. 응. 할머니는 지금 마음이 아파서 우리랑 잠깐 떨어져 있는 게 좋아. 왜 마음이 아파? 어른들도 때때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쉬는 게 필요하거든. 그럼 나중에 나아지면 볼 수 있어?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 알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아빠가 슬퍼한다는 건 느꼈을 거예요. 아빠 괜찮아?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아프고 가족이라서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요. 장모님은 아내를 낳았지만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녀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장모님은 할머니지만 저는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처남과 저는 남이지만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래도 부모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하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요.
아내가 상처받는 걸 보면서도 그래도 장모님이시니까 하며 참았어요. 아이들을 친정에 보내면서도 그래도 할머니인데 하며 위험을 감수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길이라면요.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건강하게 살기 위해 선택한 겁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흔들립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너무 냉정한 건 아닌지, 아이들에게 할머니를 빼앗은 건 아닌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가 말해줍니다. 당신은 나를 구해줬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어.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장모님이 나타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를 지킬 준비, 제 아이들을 지킬 준비, 처남의 가족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니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지킨 사람들이 당신에게 고마워할 날이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내에게,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살아남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엄마가 되어 주었어요.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사연자님 진심 어린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가장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전합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면 당신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